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3장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까지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조직 행동론과 관련돼 있는 마지막 챕터인 제4장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과 문제들 같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4장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이란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거고요. 역시나 교재 보시면 모두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조직 설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와 조직 개발이 뭉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 조직 문화와 조직 개발을 뭉쳐 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중요성 관점에서 그냥 한 절로 묶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뭐 두 개의 연관 관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조직 수준에서 행동은 조직 설계, 조직 문화, 조직 개발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언급하고 있냐면 조직 설계라는 것부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조직 설계에 대한 대부분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미 다 정리하셨어요. 그 언제 정리하셨냐면 파트 1 경영학 입문 보셨고요. 그 파트 1 중에 제3장 경영관리 제2절 조직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셨죠. 그리고 그 조직화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직 설계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직 설계는 그때 보셨던 조직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배제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교재 구성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조직 설계가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것저것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 조직 설계와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조직 이론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1절 조직 설계는 의의와 조직 이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의의적인 측면부터 보시면 그렇다면 이 조직 설계는 뭐냐라는 건데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미 예전에 다 정리하신 것처럼 이 조직 구조라는 것은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요? 일과 사람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내용 다 보셨어요. 이 조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화의 과정은 일과 관련된 분야와 사람과 관련된 분야로 나누어지고 이 일과 관련된 분야를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수평적 분야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사람과 관련된 분야를 수직적 분야라고 이름을 붙여드리면서 이 수평적 분야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요? 단위적 분야, 직능적 분야, 요소적 분야, 과정적 분야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요.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제일 처음에 라인 부문의 형성, 두 번째 전문 스텝 부문의 형성, 마지막으로 관리 스텝 부문의 형성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분야 어떠한 순서? 먼저 경영자와 종업원으로 나누어질 거고 경영자는 다시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위 또는 일선 경영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설명 드렸고 거기다가 어떠한 개념 같이 얹어드렸죠? 통제의 범위, 한 명의 상급자에 붙어져 있는 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통제 범위라는 개념도 같이 결합시키면서 이 수평적 분야와 수직적 분야를 결합해 놓은 것이 조직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조직 구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직 구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가정이 X와 Y 두 가지가 되니까 조직화의 원칙은 고전적 조직화와 현대적 조직화로 일단 나눴고요. 그 고전적 조직화와 현대적 조직화를 쭉 나눠드린 다음에 내용들을 전개해 갔던 것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조직화 쪽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내용 한 가지를 추가할 거냐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직 설계 또는 조직화 똑같은 얘기인데 일과 사람을 결합해 놓았다고 했을 때 이걸 변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직 설계와 관련된 기본 변수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근데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하면, 지금 여기다가 조직 설계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할 때 일과 사람의 결합이라면 그 변수들은요, 일과 관련된 변수와 사람과 관련된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일과 관련된 변수가 모두 몇 개냐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과 관련된 변수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먼저 일과 관련된 변수 두 개는 뭐가 되냐면 복잡성과 공식화라고 이야기하는 변수고요. 사람과 관련된 변수는 집권화 또는 분권화라고 이야기하는 변수가 돼요. 그럼 다시 조직 설계의 기본 변수는 모두 세 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세 개가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또는 분권화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험 목적상 요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개는 일과 관련된 변수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부터 복잡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잡하다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뭔가 뭉쳐져 있는 걸까요? 잘게 쪼개져 있는 걸까요? 잘게 쪼개져 있다라면 그게 더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성을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일과 관련돼 있으니까 과업의 분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화라는 거고요. 이 공식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공식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다면 형태가 있는 거고, 형태가 있다면 표준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학에서 표현되는 공식화는 표준화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 때문에 공식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업의 표준화 정도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권화고요.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 만약에 분권화라면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 그냥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의사결정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것이 일단 조직설계의라는 측면에서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되니까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요 정도가 이제 조직설계의 의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 전부 다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뭘 좀 보실 거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을 다루고 있는 이론들이 있고요. 그 조직 이론 관점에서 크게 두 개의 이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에게 들어가 있냐면 민츠버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퀸과 카메롱의 조직 수명주기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츠버그의 조직 분류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라는 건데, 먼저 그 전에요. 이 민츠버그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처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으세요. 언제요? 파트 1,
경영학 입문 제2장 경영자와 기업에서 제1절 경영자 이야기했고요. 그 경영자 이야기하면서 경영자의 역할과 경영자의 능력에 대해서 정리하셨어요. 제가 자꾸 옛날 얘기 끄집어내는 데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를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경영자의 역할과 경영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랬을 때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민츠버그였고 이 민츠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영자의 역할은 의사결정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 역할이라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영자의 능력에 대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카츠라는 사람이고요. 카츠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개념적 능력, 인간적 능력, 기술적 능력이라는 세 가지로 얘기했고 그때 보셨던 민츠버그예요. 그 민츠버그가 조직 설계라는 관점에서도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츠버그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건데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려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 가지고 말씀드리면 민츠버그는 조직을 모두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놓고 있냐면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5개의 부문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을 때 특정 부문이 강조되면 그게 바로 뭐로 나타난다라는 거면 조직의 구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예요.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민츠버그는 조직을 어떻게 5개 부문으로 나눴고 그러니까 문제 형태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음 중 민츠버그의 조직 분류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그 5개 중에 4개 뭐 오지선다라면 4개를 끄집어내고 다른 데서 뭔가 하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5개가 뭔지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개 중에 어떠한 특정 부문이 강조되었을 때 어떠한 조직 구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다고요. 사실 그래서 엑기스만 뽑아드리면 교재 잠깐 보시면 그 교재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그림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림 위에 보시면 딱 3줄 쓰여져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뭔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그림 위에 딱 3줄 쓰여져 있고요. 그 3줄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3줄을 칠판에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나 무조건적으로 외워서 가시면 조금 잘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츠버그는 조직을 모두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는 건데 왜 5개 부문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조직 구조라는 것은 일과 사람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부문을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일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부문과 사람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부문 2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먼저 일을 담당하는 조직 부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냐면 역시나 이 논리 제가 초창기 강의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은 기업은 활동을 할 거고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소비할 건데 그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놓은 것을 우리는 비용 또는 원가라고 할 거고 그 비용 원가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보게 되면 다시 앞으로 옵니다. 결국 기업의 활동은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지고 이 간접적인 활동을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경영관리 또는 관리활동 또는 관리 과정이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조직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 부문은 그렇다면 직접적인 일을 담당하는 조직 부문과 간접적인 일을 담당하는 조직 부문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직접적인 일을 담당하는 조직 부문을 기술 지원 부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간접적인 일을 담당하는 조직 부문을 일반 지원 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재에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윙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날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세 개의 계층이 오는 건데 왜 그 세 개의 계층이 오냐면 이 사람과 관련된 조직 부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1차적으로 경영자와 종업원으로 구분되고 경영자는 다시 최고 경영자와 중간 경영자와 하위 경영자로 나누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조직과 연결시키면 제일 처음에 최고 경영자가 담당하는 조직 부문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문을 말 그대로 전략 경영 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중간 경영자가 담당하는 조직 부문이 있을 거고 거기를 중간 관리 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위 경영자가 담당하는 조직 부문이 있을 거고 그러한 조직 부문을 생산 핵심 부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츠버그는 조직 부문을 5개로 나누고 있고 그 5개가 뭐라고요? 기술 지원 부문, 일반 지원 부문, 전략 경영 부문, 중간 관리 부문, 생산 핵심 부문이라는 5개의 부문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5개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5개 각 부문이 강조될 때 어떠한 조직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기술 지원 부문이 강조되면 기계적 조직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 지원 부문이 강조되면 호크라시라는 조직 구조가 등장한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에드호크라시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어떠한 조직을 이야기한 적은 있냐면 프로젝트 팀 조직을 이야기한 적은 있죠. 그리고 이 에드호크라시는 프로젝트 팀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 경영 부문이 강조되면 단순 구조라는 조직 구조가 나타나고 중간 관리 부문이 강조되면 사업 부재 조직이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생산 핵심 부문이 강조되면 전문적 관료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요 5가지를 앞에 조직 부문과 연결시켜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출제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중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1번 기술 지원 부문 대시하고 뭐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그냥 그대로 구성해서 객관식 문제를 만들 거니까 5개의 부문과 조직 구조 사이는 독립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 놓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민츠버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민츠버그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퀸과 카메롱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조직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조직 수명 주기 이론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일단 제가 드린 교재상으로는 순서적으로 배열한 내용들 중심으로 일단 본문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뒤에 뭐 이번 시간에 확인하겠지만 뒤에 문제 들어가 있고요. 그 문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하냐면 각 단계에 대한 개념들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해설에다가 각 단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는 순서적인 문제만 정리하고 가면 퀴는 조직 수명 주기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제일 먼저 어떠한 게 따라와야 되냐면
일단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단계를 창업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업 단계가 지나게 되면 어떠한 단계가 따라오게 되냐면 공동체 단계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화 단계, 그 다음에 정교화 단계의 순서를 가지게 되고요. 굳이 뒤에다가 하나를 더 쓰면 해체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퀸과 카메론의 조직 수명주기 이론에 따르면 제일 앞에 창업 단계, 그 다음에 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 하나 더 굳이 쓰면 해체 단계까지 언급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한 가지 그냥 테크닉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순서적으로 외워서 가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공동체 단계와 공식화 단계가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시험 목적상으로 이 강의 듣고 계시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냥 디귿과 시옷이잖아요. 네. 가나다 순서상으로 디귿이 먼저니까 공동체 단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공식화 단계가 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이제 공동체 단계와 공식화 단계의 순서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창업 단계, 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해체 단계까지도 언급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교재 본문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 설계에 대한 의의적인 측면과 조직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보셨고요. 이 정도 가지고 제1절 조직 설계 쪽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가서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와 있고 그 두 가지가 조직 문화와 조직 개발이라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내용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먼저 조직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 문화 쪽은 어떤 형태로 내용들이 꾸려져 있긴 하냐면 역시나 제일 먼저 조직 문화가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을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조직 문화는 몇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역시나 이러한 조직 문화는 학자들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 문화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이론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크게 두 개 정도의 이론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을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먼저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 잠깐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직 문화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조직은 사람 덩어리니까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키는 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직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떠한 개인이 처음 조직에 들어가면 각자마다 독립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어차피 한 조직에 소속됐으니까 그 개인들은 계속 뭘 했을 거냐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거고 그렇게 개인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원래 각자 가지고 있었던 독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설명 드릴 때 그 가장 많이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느 조직이든 상관없으신데요. 조직에 처음 들어가세요. 그러면 처음 들어가시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세요? 말이 잘 통하지 않으세요?
말이 잘 통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 안에서 붙이다 보면 나중에 되면 그 구성원들과 말이 잘 통하게 되죠. 왜 말이 잘 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각자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뭐가 발생하냐면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집단 단위라면 집단 문화, 기업 단위라면 기업 문화. 우린 지금 조직의 문제니까 조직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얹어드리면 이러한 조직 문화는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죠. 무슨 얘기냐면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조금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조직 문화는 어떠한 관점에서는 순기능, 어떠한 관점에서는 역기능을 가지게 되냐라는 건데 역시나 조직 문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들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줄 거냐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의 기준의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순기능적으로 정체성적인 측면과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는 순기능을 가져요. 이에 반해서 분명한 역기능도 가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똘똘 뭉쳐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은 변화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문화는 변화에 대한 저항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조직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져 있다는 얘기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느낌이 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 똑같이 보는 느낌이 강할 것 같으세요? 다 똑같이 보는 느낌이 강하죠. 근데 그 사실을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가면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좋지 못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획일성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측면과 순기능과 역기능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요게 이제 조직 문화의 의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조직 문화는 역시나 몇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교재 보시면 모두 두 가지의 이론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 둘 중에 중요성 체크를 해드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파스칼과 피터스가 주장하고 있는 7S 모형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얘에 대한 이야기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샤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건데 샤인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을 모두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가시적 수준과 인식적 수준과 잠재적 수준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수준 각각 별로 하나씩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가시적 수준과 관련해서 가공물과 창조물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인식적 수준과 관련해서 가치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재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기본 전제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샤인이 이야기하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는 가시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가공물과 창조물, 인식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 잠재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전제 세 가지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게 샤인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들어가 있냐면 파스칼과 피터스가 주장하고 있는 7S 모형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7S 모형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물어볼 수 있는 형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형태가 뭐냐라는 건데 그 전에 지금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라는 관점에서 7S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 했을 거예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는 모두 7가지가 있고 그 7가지는 전부 다 알파벳 S로 시작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뭐 물어보냐면 오지선다를 가정했을 때 이 7S 모형에 들어가 있는 7가지 중에 4개를 끄집어내고 알파벳 S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결합시켜서 다음 중 7S 모형의 구성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 7가지의 구성 요소가 뭔지는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shared value, 공유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trategy, 전략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structure, 구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이 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스텝,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킬, 기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타일, 여기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리더십의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S 모형 7가지는 뭐가 되냐면 shared value, strategy, structure, system, step, skill, 스타일이라는 7가지가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네들 중에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물어볼 거니까 그거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5가지 중에 이 5가지 지문을 뽑아낸 다음에 뭐 물어볼 거냐면요. 역시나 이제 교재 그 7S 모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 보시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7S 모형에 따르면 이 7가지가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공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어서 다음 7S 모형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형태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유 가치가, shared value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사실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정리하시자면 근데 역시나 이러한 조직 문화는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교재 보시면 몇 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뭐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교재 베이스로 잠깐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시험 목적상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분명히 빼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재 양가로 3에 유형이라고 들어와 있고요. 그 내용 잠깐만 교재 보시면 제일 처음에 딜과 케네디라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피드백과 위험의 높고 낮음을 따서 조직 문화 형태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고 역시나 매트릭스가 들어있으니까 그 매트릭스 가지고 그냥 살짝 정리만 좀 해놓으세요. 다음에 두 번째 해리슨에 대한 얘기고요.
해리슨 역시 집권화와 공직화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역시나 매트릭스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정리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퀸의 조직 문화 유형이라고 해서 역시나 그림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그림 그대로니까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딜과 케네디, 해리슨, 퀸에 대해서는 교재 매트릭스나 표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시면 되고 사실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고요. 얘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요. 얘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가 들어와 있냐면 홉스테드의 국가별 조직 문화 비교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쪽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가지는데 출제가 되면 출제 형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홉스테드는 뭐 한 거예요? 국가별 조직 문화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국가별 조직 문화를 비교했다면 아무렇게나 비교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을 거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비교했을 거잖아요. 결국 출제가 되면 어떤 형태? 다음 중 홉스테드의 국가별 조직 문화 비교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 형태가 물어봐질 거니까 그 기준이 뭔지를 정리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제일 먼저 어떠한 기준을 쓰고 있냐면 국가별 조직 문화를 비교할 때 개인 중심이냐 집단 중심이냐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력 지향적이냐 그렇지 못하냐 권력과의 거리가 가까우냐 짧으냐를 가지고도 국가별 조직 문화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회피성 정도를 가지고도 국가별 조직 문화를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이냐 여성 중심이냐라는 관점을 가지고도 국가별 조직 문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교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나 교재 보시면 유교적 역동성 안에 다른 표현도 들어가 있죠. 뭐예요? 장기, 단기, 지향성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적 역동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장기, 단기, 지향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 가지고 홉스테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의 기준들 정리하시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직문화 유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나가 들어와 있냐면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이론 들어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크게 2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우치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Z 조직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우치의 Z 조직 이론은 어떠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냐라는 건데 사실 이 오우치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우치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게 사람 자체를 이해하시면 개념이 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우치라는 사람 이름 딱 들으시면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으세요? 네, 섬나라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오우치는요. 출생 배경상 좀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 한쪽이 일본인이고 나머지 한쪽이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오우치라는 사람은 사실 순수한 일본인은 아니고요. 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근데 그런 오우치가 자라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우치의 머릿속에는 2 나라가 숨쉬고 있었을 거고 그 2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뭘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먼저 미국의 경영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미국의 경영 방식을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A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아메리카의 A인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영 방식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영 방식을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J-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재팬의 J예요. 근데 이 둘을 연구해 봤더니 미국의 경영 방식은 미국의 경영 방식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영 방식은 일본의 경영 방식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미국의 경영 방식은요. 개인주의에 입각한 경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경영 방식은 집단주의에 입각한 경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은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우치는 어떠한 생각을 한 거냐면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하면 가장 이상적인 조직 문화인 Z 조직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교재의 Z 조직 이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오우치에 대한 얘기는 정리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냐면 리커트라는 사람의 시스템 4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리커트의 시스템 4 이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그 조직 문화 또는 이 조직 분위기라는 것이 뭐에 영향을 주냐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리커트의 시스템 4 이론의 기본적인 논리라면 당연히 리커트는 어떤 짓을 했을 거예요. 이 조직의 분위기를 모두 네 가지로 나눴을 거예요. 시스템 4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을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4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역시나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시스템 1, 2, 3, 4라고까지만 정리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하세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냐면 1, 2, 3, 4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직 분위기인지를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목적상 교재에 보시면 키워드들이 좀 적혀져 있어요. 바로 확인하면 시스템 1은 전제적이고 착취적인 시스템을 의미하고 시스템 2는 전제적이면서 온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3는 조언적 시스템을, 시스템 4는 참여적 시스템을 의미해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시스템 1에서 시스템 4로 갈수록 흐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표현 보셨으니까 시스템 1에서 시스템 4로 갈수록 조직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라고 여쭤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냐면 1에서부터 4로 갈수록 조직의 분위기는 좋아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뜨끔하시죠? 뜨끔하시죠? 근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요. 죄송한데 뼛속까지 종업원 마인드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서 시스템 1에서 시스템 4로 갈수록 조직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라고 느끼셨으면 그분들은 뼛속까지 경영자 마인드신 거예요. 지금 시스템 1에서 시스템 4로 갈수록 누구의 마인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네 가지는 시스템 1에서 시스템 4로 갈수록 종업원의 비중이 커지는 조직 분위기, 시스템 4에서 시스템 1으로 갈수록 경영자의 비중이 커지는 조직 분위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설마 출제자가 이쪽 갈수록 뼛속까지 경영자 마인드, 이쪽 갈수록 뼛속까지 종업원 마인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시 1에서 4로 갈수록 종업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조직 분위기, 시스템 4에서 시스템 1으로 갈수록 경영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조직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걔네들을 이제 객관식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시스템 1을 전제적 착취적 시스템, 시스템 2를 전제적 온정적 시스템, 시스템 3를 조언적 시스템, 시스템 4를 참여적 시스템이라고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쪽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된 건데 얘네들이 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객관식 시험 목적상 뭐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냐면 요 네 개 중에 어느 쪽이 조직의 성과가 가장 높아? 라는 거를 물어볼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거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 바로 말씀드리면 시스템 1에서 시스템 4로 갈수록 또는 4에서 1으로 갈수록 조직의 성과는 어떻게 된다라고 보고 있냐면 시스템 1으로 갈수록 조직의 성과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요. 시스템 4로 갈수록 조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이론으로서 오우치에 대한 이야기와 리커트의 시스템 4 이론까지 전부 다 정리하셨고요. 여기까지가 조직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어떤 내용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 가시는 거냐면 조직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거고요. 역시나 교재 보시면 모두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역시나 조직 개발의 뭔지에 대한 의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조직 개발이라면 이제 그 조직 개발하는 기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조직 개발과 관련된 이론 하나 정리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조직 개발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요. 이 조직 개발은 조직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방향상에 접근을 해버리면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개발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어떤 긍정적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러한 조직의 긍정적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직 개발은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기응변적으로 할까요? 계획을 세워서 할까요?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할 거예요. 결국 조직 개발은 뭐라고 정리해 두시면 개념적인 정리는 되냐면 어차피 안 물어볼 거니까 조직의 계획된 장기적 긍정적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조직 개발이라면 이러한 조직 개발하는 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교재 보시면 목차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목차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 개인 행동 개발 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조직 또는 집단 행동 개발 기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져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경영학 계속 해오면서 계속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존속과 발전. 근데 조직은 그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을 이용할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조직을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직이 스스로 개발할 수 없으니까 조직 구성원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개발 기법은 개인 행동 개발 기법이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조직 또는 집단 행동 개발 기법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개인 행동 개발 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상호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경력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감수성 훈련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자극하는 훈련이니까 그냥 교재 베이스로 개념 잡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력 개발은 이제 우리 파트 2 끝나고 나면 파트 3에서 인적 자원 관리 정리하실 거고요. 그 인적 자원 관리 이야기할 때 경력 개발을 정리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력 개발은 개인행동 개발 기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인지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얘기는 요 상호 교류 분석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상호 교류 분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사실 단어 3개만 정리해 두시면 모든 개념은 다 돼요. 물론 그 전에 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면 이 상호 교류 분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릭 번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떠한 개인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은 뭘 하냐면 상호 교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인이 상호 교류하는 형태를 봤더니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가면 첫 번째, 주는 거 중심의 상호 교류를 하는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뭐 거고요. 받는 거 중심의 상호 교류를 하는 개인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고받고를 다 잘하는 상호 교류를 보이는 유형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는 거 중심의 상호 교류를 보이는 개인을 부모의 자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받는 거 중심의 상호 교류를 보이는 개인을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고받고를 다 잘하는 그러한 개인을 성인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의 상호교류 형태는 부모의 자아 상태,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당연히 3가지 중에 어느 자아 상태가 가장 좋은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가 가장 좋은 자아 상태겠죠. 결국 뭐예요? 부모나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성인의 자아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행동 개발 기법을 상호 교류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개인행동 개발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보셨고요. 다음에 조직 또는 집단행동 개발 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는 건데 제일 처음에 말 그대로 팀을 짜주면 돼요. 팀을 짜주면 그 팀 안에서 뭐가 발생할 거고 상호작용이 발생할 거고 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되면 당연히 조직 또는 집단은 개발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설문조사. 피드백 말 그대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 인해서도 조직이나 집단을 개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3번째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 과정, 자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사실 얘는 우리말로 번역해 놓아서 개념이 더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 교재 보시면 영문 표기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컨설팅이요. 컨설팅을 통해서도 조직이나 집단을 개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드 조직 개발 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고요. 얘만 조금 부연 설명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드 조직 개발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역시나 제가 지금까지 경영학 강의 쭉 해오면서 요 그리드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제3장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리더십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리더십의 다양한 이론들을 보시면서 누구 이론?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보셨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관리 격자가 그리드를 번역해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용어의 중복 때문에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 그리드 조직 개발은 뭐라는 거예요?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리드 조직 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의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다수의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집단에는 리더가 존재할 건데 그 리더들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1,1부터 9,9까지 81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다 분석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81가지 중에 어떠한 리더가 가장 이상적인 리더가 돼요. 9,9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리더가 되겠죠. 그렇다면 각 집단의 리더들 중에 9,9가 아닌 리더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9,9로 만들기 위한 개발 기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드 조직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리드 조직 개발은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조직 또는 집단 행동 개발 기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보셨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조직 개발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개발과 관련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 한 가지 보시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습 조직 이론은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요. 이 학습 조직 이론 이전에 뭐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냐면 벤치 마킹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결국 학습 조직 이론은 벤치마킹의 개념이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벤치마킹에 대한 개념 이미 여러분들 정리하셨어요. 파트 1 경영학 입문 제4장 경영 전략 제6절 경영 혁신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벤치마킹 말씀드렸고요. 표현 2개 가지고 개념 정리했는데요. 그 2개가 베스트 프랙티스와 모방이란 단어 가지고 정리했고요. 그 개념이 확대된 것이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연결시켜드리면 이 학습 조직 이론이 발전된 것이 지식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식 경영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할 때 경영 혁신에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얘기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서는 이 학습 조직 이론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시험을 고려한 상태로 말씀드리면 뭐에 대한 개념이 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학습 조직에 대한 개념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이 학습 조직은 말 그대로 학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학습 조직이 물어봐지면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물어봐질 거냐면 이러한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교재 보시면 모두 5가지의 구성 요소가 들어와 있죠. 문제 베이스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음 중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을 물어볼 거니까 그 5개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두시면 게임은 끝나요. 그랬을 때 어떠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 개인적 수련, 다음에 2번째 정신 모형, 다음에 3번째 공유 비전, 4번째 팀 학습,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조직 개발 쪽에서 필요한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제4장 조직 수준에서 행동과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공사공단 기출문제 그 몇 개 없으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 1번 문제요. 다음 중 조직 구조의 설계 변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화 및 분업화, 2번 집권화 또는 분권화, 3번 다각화, 4번 공식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3번 다각화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역시나 요 세 개에 대한 개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억, 조직 구조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 분화네요. 뭐가 분화라고요? 얘가 과업의 분화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억은 복잡성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조직이 수행한 업무를 조직 구성원들이 횡적으로 분할하여 수행한 형태. 둘 중에 어디? 지금 업무와 관련된 것은 수평적 분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니은이 수평적 분화가 되죠. 다음 디귿, 조직 내 계층의 수를 의미하는 거, 사람과 관련된 분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수직적 분화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3번, 기억은 복잡성, 니은은 수평적 분화, 디귿은 수직적 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조직 수명 주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순서적인 문제는 말씀드렸고 각 단계에 대한 개념들 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문제 해설 보시게 되면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문제 보시는 거예요. 1번, 비공식적인 구조를 띠면 리더를 중심으로 한 1인 체제가 특징인 단계는 창업기 단계이다. 2번, 공식화 단계는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 명확한 과업 분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단계로 강력한 관료화를 지향하는 단계이다. 3번, 집단 공동체 단계는 권한 체계 및 직무 할당, 공식적 절차 수립 등과 같은 조직 구조의 체계화를 이루는 단계이다. 4번, 팀제, 전략적 사업 단위 등 소규모 구조로 조직을 재설계하는 단계는 정교화 단계이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답은 2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2번에 대한 내용은 공식화 단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동체 단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우치는 미래 기업이 지향할 새로운 조직 형태로 Z형 조직을 제시하였다. 2번, 세븐S 모형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 요인을 7가지 요소로 분류하였고 이 중 조직 구성원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3번, 딜과 케네디는 모험성의 정도와 피드백 기간에 따라 기업 문화를 분류하였다. 4번, 샤인에 의하면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로 인공물, 창작물, 가치관, 기본 가정 등을 들 수 있다. 답 명확하시죠? 아까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라는 관점에서 세븐S 모형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유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번 지문 보시면 조직 구성원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스텝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되죠.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조직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이먼은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일정한 합리성을 갖는 의사결정자로 보고 조직은 인간이 행하는 의사결정에 집약된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2번, 현대적 조직 이론은 조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을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합인으로 가정하였다. 3번, 맥그리거의 이론이 기업의 조직 문화에 관심을 두었다면 오우치의 Z 이론은 경영자의 지도성 및 리더십 유형 간 차이에 주목하였다. 4번, 버나드는 조직이 외부적 균형과 내부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를 존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답은요, 당연히 3번입니다. 보세요. 맥그리거 이론이 기업의 조직 문화에 관심을 두었다면 오우치의 Z 조직 이론은 경영자의 지도성 및 리더십 유형 간 차이에 주목하였다. 맥그리거와 오우치에 대한 얘기가 반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고요.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리커트의 4 시스템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시스템 2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2형 전제적이고 온정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근로자들의 동기유발은 보상 및 실제 처벌 또는 처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등이 사용된다. 2번 관리자는 부하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지니고 있지만 주인 대 머슴과 같은 종속관계에 있다. 3번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허용되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간의 통합이 생겨난다. 4번 상사와 부하와의 상호작용에서 상사는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부하는 공포 및 경계심을 보인다. 5번 통상적으로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지만 공식 조직의 목표와 반드시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제 푸실 때요.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으시냐면 문장 5개인데 그냥 조금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쉽게 정답을 찾으시는 방법이 되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6번 문제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죠. 나머지는 역시나 그 전제적인 관계들을 가정한 상태에서 문장을 쓰고 있는데 3번 보시면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허용되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간의 통합이 생겨난다. 전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아니라 약간 종업원들이 힘이 생긴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4장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문제들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여기까지가 파트 2 조직 행동론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파트 3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